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나의 인물관 제15장 동서양을 맺은 열정 젊은 알렉산드로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편의 곳은 중앙일보사입니다. 알렉산드로스 BC 356년에서 323년 마케도니아 왕으로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탈 문화를 융합시킨 헬레니즘 문화를 이룸. 1978년 3월 월간 우시오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15장 동서양을 맺은 열정 젊은 알렉산드로스. 세계사를 조감할 때 가장 웅대한 영토를 가진 왕으로 알렉산드로스를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다. 징기스칸이 이끈 몽골도 그에 못지않지만 왕 한 사람이 이룬 행적이라고 하기 어렵고 후세인 나폴레옹도 규모가 훨씬 뒤떨어진다. 32살이라는 생애 동안 마케도니아에서 페르시아를 거쳐 저 멀리 인도까지 진군한 맹렬한 기세는 유일하다고 해도 좋다. 물론 무력에 따른 침략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어린 학생의 피를 끓게 한 이 영웅도 전쟁이 끝나고 평화헌법이 제정된 뒤에는 존재감이 희미해졌다. 어쩌다 알렉산드로스의 이름을 들어도 역사적 사실을 찾아보지 않을 것이다. 최근 아동용 서적에 알렉산드로스라는 이름이 씌어있는 책을 발견하기 어려워졌다. 설령 있어도 칭찬보다 비난의 색조가 짙은 정기일지 모른다. 물론 그 평가는 전곡을 꿰뚫는 것이다. 수많은 희생과 퇴적된 잔혹한 행위가 알렉산드로스의 비참한 무덤이 됐다. 나도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군화로 민족을 유린하는 전쟁의 어리석음을 알기에 도저히 그 원정길을 그저 찬탄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없다. 절대적 권력은 다시 절대적으로 멸망하는 법이다. 알렉산드로스가 세운 제국은 아득히먼 인류사의 도태작용을 따라 그 모습이 남아있지 않다. 알렉산드로스가 태어난 마케도니아도 오늘날 시골의 작은 마을과 함께 자연 속에서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20살 때 왕이 돼 마치 불을 뿜듯이 12년 동안 기나긴 원장을 떠난 알렉산드로스, 하나의 거대한 연소는 조그마한 물결이 돼 저 멀리 넓은 바다로 흘러가 버렸을까? 패도의 무상함을 느끼는 것은 결코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면 권력에 따른 지배는 사라져도 정신의 원정은 아직도 인류사의 귀중한 광원으로 반짝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찍이 간과하기 쉬운 알렉산드로스의 또 다른 유산이 새로운 빛을 내뿜는 것 같다. 이렇게 재조명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비로소 한 인간의 전체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른다. 지금까지 말한 인물들과는 약간 다른 깊이가 있는 젊은 왕을 거론할 생각이 든 까닭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로스가 태어난 때는 기원전 356년이다. 철학의 먼 조상인 소크라테스 직후의 시대이고 동양에서는 석존이 활약한 뒤였다. 이른바 철학과 종교가 여명을 맞이한 때다. 단 예수의 탄생은 머나먼 일이고 일본 등도 역사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알렉산드로스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였다고 전해진다. 그의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한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당시 최고의 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정교사로 부셔줬다. 소크라테스 후계자인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삼은 알렉산드로스는 13살이 되기까지 3년 동안 그리스 문학, 윤리학, 정치학, 철학, 과학을 배웠다. 자연과학, 특히 의학 등의 조예가 깊은 아리스토텔레스 덕분에 거의 전반에 걸친 지식을 습득했고 이는 훗날 전투지휘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 소년의 가정교사는 일부러 철학자인 왕의 사상을 제시한 왕도론과 식민 지배를 가르친 식민론을 저술해 미래의 왕에게 선사했다. 20살 때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암살되면서 마케도니아군 회의 의결로 왕위에 오르게 됐다. 이 결정에 그리스 전체가 술렁이면서 반란의 징조가 보였지만 질풍신뢰와 같은 원정지에서 돌아와 순식간에 평정했고 이후 연전연승하는 나날이 시작됐다.
그리스를 평정하고 발칸반도를 손에 넣은 알렉산드로스는 2년 뒤 드디어 동방 원정길에 오른다. 그 너머에는 막강한 페르시아가 있었다. 긴 역사를 자랑한 강대국은 점차 쇠퇴하고 있었지만 세 차례 전투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무너뜨릴 수 있었다. 사선진 등 독특한 전법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승리의 요인은 무엇보다 그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장병의 선두에 쓴 알렉산드로스는 여러 차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적 장수 2명에게 동시에 습격을 당해 간발의 차이로 아군에게 구조된 이야기 등은 수많은 전투사의 한 장면에 불과하다. 이러한 전쟁 속에서 젊은 왕과 신하는 법과도 같은 연대의식을 길렀다. 강인한 의지와 명석한 두뇌는 아버지 필리포스 2세에게서, 정열적인 성격은 어머니 올림피아스에게 물려받아 어느 전투에서도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동방원정을 이어갔다. 그러나 동방원정은 무력을 통해 우격다짐으로 제압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만약 그러한 식으로 전투를 이어갔다면 마케도니아군이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의 병은 왕과 함께 동방으로 향했다. 후방 지역이 반역하지 않은 까닭은 위력을 두려워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거기에는 알렉산드로스의 탁월한 점령 정책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질이 엿보인다. 용감하게 싸운 적의 장병을 용서할 뿐 아니라 자신의 친위대로 고용하고 또 포로가 된 적장의 어머니를 왕자의 예우로 대하고 반대로 남편의 목을 들고 용서를 구한 왕비를 사막으로 추방하는 등 의리가 깊은 왕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피정복 민족의 사상보다 한 발 앞서 있었기에 점령 정책이 성공한 것이다. 그의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인을 대할 때는 벗을 대하듯이 아시아의 다른 민족을 대할 때는 동물이나 식물을 취급하듯이 대하라고 설했다고 한다. 당시 가장 진보적인 철학자 이소크라테스조차 헬라스인, 고대 그리스인이 자신들을 지칭하는 호칭과 이방인의 차이는 태생이 아니라 교양에 따른 것이다 라며 그리스인의 우위를 설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의 생각은 달랐다. 신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 아버지이므로 모든 인류는 동포다. 인류를 그리스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지 말고 오직 선악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사상에서 다음과 같은 점령 정책이 생겼다. 프리에네에서 출토된 알렉산드로스 왕령 비문에 따르면 이 도시는 자치이자 자유이다. 도시의 공유지와 시민의 사유지 및 사유가옥은 기존대로 영유권을 인정한다고 씌어있다. 농민 등을 차별하는 사고방식이 남아있지만 정복한 도시에 자치권을 주는 사상이 확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방법은 야만적이고 노예제도에 입각했다. 그러나 그 발상은 당시 보편적인 매우 진보적인 인류 평등에 가까웠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재미있는 민족 융합 정책을 채택했다. 그것은 집단 결혼이다. 왕 자신이 이민족 여성과 결혼했는데 고관 80명도 각각 페르시아 귀족과 결혼하고 나아가 장병 1만 명도 페르시아 여성과 짝을 지어줬다고 한다. 상당히 엉뚱한 방법이지만 청년답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드러내 인류의 융합을 도모하려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군대도 마찬가지였다. 페르시아 청년 3만 명을 모아 훈련을 실시하고 자국인 마케도니아 병사와 똑같이 대우하며 페르시아인으로 구성된 근위병 군단을 만들었다. 이에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화를 내며 반항했지만 오히려 왕은 자국의 병사를 해임하고 페르시아군을 정식 근위군으로 정했다. 놀란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용서를 구해 두 나라 군사의 화해가 이뤄졌다고 한다. 화해의 축하연은 마케도니아 병사 같은 인원의 페르시아 병사 9천 명을 초대해 진행한 장대한 자리였다. 그때 거행된 양민족 융합의 기원은 오피스에서 진행된 화합의 기원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알렉산드로스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의 원적에는 인류화합, 문화교류라는 측면이 나타난다. 실제로 동방원정은 인간교류,
지식 탐험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 알렉산드로스의 원정군에는 많은 학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미지의 지역을 측정하고 동식물을 관찰하기도 했다. 이집트 원정 때에는 조사를 통해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까닭이 아비시니아 지방에 내리는 계절적 호우가 원인이라고 밝혀낸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 원정이 헬레니즘 시대의 지리학과 생물학 등 자연과학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그 성격의 단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처럼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 그를 보면 알렉산드로스의 대략적인 인물상이 떠오른다. 섬광가도 같은 12년의 나날을 보낸 그는 그야말로 전사의 성격이 있다. 무력의 전사라는 사실은 당연하다. 또 동시에 문화의 전사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든다. 점령지의 종교와 문화를 존경하고 깊은 이해를 보였다. 항구건설과 국제통화재정, 추방자 복귀령 등 넓은 관점에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다. 이 사상은 스토아 학파가 등장해 체계화되고 이윽고 로마 제국으로 계승됐다. 알렉산드로스가 등장했을 때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한 지방이었다. 그러나 그리스 문화는 결국 헬레니즘 문화를 만드는 모체가 되고 세계 정신사의 토양이 됐다. 이러한 알렉산드로스의 사상이 훗날 등장하는 기독교 정신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견도 많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과학을 지탱하는 그리스의 과학 정신도 오리엔트 지방의 문화를 전한 알렉산드로스의 긴 원정에서 도움받은 바가 크다. 명확하고 과격한 전투 때문에 알렉산드로스는 적이 많았다. 여러 차례 암살을 당할 뻔했는데 그때마다 위기를 면했다. 그러나 떠오르는 아침해와 같이 기세 있게 전진하는 32살의 청년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한 것은 아마도 모기 한 마리였다. 고열에 시달려 웅대한 계획을 절반도 이루지 못하고 젊은 왕은 쓰러졌다. 게다가 그 뒤를 이을 인재도 없었다. 천재의 비극인지도 모른다. 지휘자에게 후계자가 없는 것만큼 슬프고 쓸쓸한 것은 없다. 어디까지나 알렉산드로스는 고고한 사람이었다. 혹은 슬프게도 그는 이미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자기 일대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한 것일까. 꾸준하고 착실한 사상의 왕도 평화의 왕도를 피하고 무력이라는 패도에 의지하려고 한 점에 그의 실패와 비극이 있다. 나는 알렉산드로스에게서 두 가지 그림자를 봤다. 그것은 옛시대의 인간이라는 알렉산드로스와 미래를 향한 방향성을 가진 알렉산드로스다. 다시 말해 알렉산드로스 일대에서 구축됐지만 그것을 끝으로 무너진 제국의 대항으로서의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그것이 발단이 돼 헬레니즘 문화라는 다채로운 꽃을 피우고 동서양에서 문화의 일어나 로마 제국이 출현하는 세계사에 흐르는 수원으로서의 알렉산드로스다. 전자의 알렉산드로스는 죽었다. 덧없는 생애였다. 그 이름을 칭송한 군국시대도 죽었다. 그러나 문화를 흉흉시킨 사람으로서 알렉산드로스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이름을 평가하는 인류평등의 정신문명으로 추구하는 시대에 지금 효광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빛이 세계를 크게 감쌀 때 비로소 제국이 아니라 인류가 지향하는 인간을 위한 세계국가라고 할 만한 이상향이 출현한다고 해도 좋다. 나는 문화교류만큼 지속적이고 존귀한 작업은 없다고 생각한다. 동서양의 정신의 가교를 건너는 일이 앞으로 해야 하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영겁의 목표다. 게다가 그 주역은 한 사람의 왕이 아닌 광범위한 민중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알렉산드로스가 왕래한 길을 반대로 정신적 유산으로 서로 교류하며 거슬러 올라가면 좋겠다는 것이 나의 꿈이다. 나의 물간 제15장 동서양을 맺은 열정 젊은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